서울역 앞 고깃집 밖이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건장한 조폭 3명이 연약해 보이는 여자 하나를 에워싸고 비웃고 있었죠. 내 동생, 곱게 보고 싶으면 돈 갖고 와. 그런데요, 바로 그 순간 여자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그녀가 손에 쥔 건 평범한 쇠젓가락 하나. 문제는 이 조폭들이 실수로 건드린 상대가 방금 전까지 지옥주 훈련을 받고 온 대한민국 특전사였다는 겁니다. 동생의 비명소리에 군인의 명예도 자신의 인생도 내던진 언니, 경찰이 지켜주지 못한 국민을 이 언니는 홀로 지켜내기로 결심합니다. 과연 그녀는 사채 조직을 상대로 동생을 지켜낼 수 있었을까요? 그 전에 잠깐 구독과 좋아요 먼저 꼭 눌러주시면 복 받으실 거예요. 칠흑 같은 어둠이 온 세상을 집어삼킨 듯 했습니다. 단 한 줌의 빛도 허락되지 않은 공간에는 오직 바닷물과 진흙이 뒤섞인 갯벌뿐이었죠. 그 위로 사람의 것이라고는 믿기 힘든 거친 숨소리만이 가득했습니다. 이지수 중사의 온몸은 이미 감각이라는 것이 무뎌진 지 오래였습니다. 천근만근, 아니 그보다 더 무거운 무언가가 온몸을 짓누르는 듯 했죠. 지난 일주일 동안 잠이라는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욕구와 사투를 벌였습니다.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고 인간의 한계를 시험하는 지옥주 훈련이 드디어 막을 내린 참이었습니다. 흙탕물에 몇 번이고 절어 이제는 돌처럼 뻣뻣해진 군복은 움직일 때마다 젖은 모래처럼 서걱거리며 연한 피부를 쓸어댔습니다. 머리카락에서는 짠 바다 내음과 땀, 그리고 진흙이 뒤섞인 역한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숨을 쉴 때마다 폐부 깊숙이 차고 습한 밤 공기가 들어와 기침이 터져 나오려는 것을 억지로 참았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은 그 모든 지옥 같은 상황 속에서도 섬뜩할 정도로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확성기를 통해 터져나온 교관의 목소리가 고요한 어둠을 갈랐습니다. 훈련 종료, 전원, 원대 복귀 준비, 그토록 기다렸던 말이었습니다. 지옥의 끝을 알리는 그 한마디가 방전된 육체의 마지막 남은 에너지를 짜내어 불어넣는 듯 했습니다. 포상 휴가 실시한다. 그 단어 하나가 지난 일주일의 모든 고통을 눈 녹듯이 사라지게 만드는 마법의 주문처럼 느껴졌습니다. 지수는 간신히 몸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휘청거리는 다리를 붙잡고 서서 주머니 깊숙한 곳을 더듬었죠. 그녀의 손에 잡힌 것은 비닐의 몇 겹이고 꽁꽁 싸둔 작은 사진 한 장이었습니다. 조심스럽게 마치 세상에서 가장 귀한 보물을 다루듯 사진을 꺼내 들었습니다. 갓사회에 첫 발을 내디딘 사랑하는 동생, 이지아. 사진 속 지아는 졸업식 날 입었던 하얀 원피스 차림으로 세상의 모든 걱정 따위는 모른다는 얼굴로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그 천진난만한 미소를 보는 것만으로도 지수의 거칠고 투박한 입가에 아주 희미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이 웃음을 지키기 위해 자신은 이 지옥을 견뎌냈다고 생각했습니다. 지수는 군복 안주머니에 넣어두었던 또 다른 물건을 만지작거렸습니다. 훈련소 매점에서 동생에게 주려고 미리 사두었던 작고 반짝이는 손거울이었죠. 동생이 이 거울을 보며 화장을 고치고 머리를 매만질 모습을 상상했습니다. 그리고는 거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보며 만족스럽게 웃음 지을 모습까지 눈앞에 그려졌습니다. 별것 아닌 아주 작은 선물이지만 동생이 기뻐할 얼굴을 떠올리는 것만으로도 가슴 한구석이 따뜻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며칠 뒤면 이 지긋지긋한 냄새가 나는 훈련장을 벗어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동생과 마주 앉아 김치가 지글지글 익어가는 돼지고기 김치찌개에 따뜻한 밥 한 그릇을 먹을 수 있었습니다. 그 소박하고 평범한 기대 하나가 지수를 여태껏 버티게 한 전부였습니다. 그녀는 동생의 얼굴이 담긴 사진을 다시 한번 소중하게 품 안에 넣었습니다. 이 동생을 위해서라면 이 세상 어떤 고통이라도 견뎌낼 수 있다고 몇 번이고 스스로에게 다짐했습니다.
하지만 그 강철 같던 다짐이 얼마나 잔혹한 현실 앞에서 무력하게 무너져 내리게 될지 그때의 지수는 정말이지 상상조차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서울역 앞은 각자의 집으로 돌아가려는 사람들과 약속 장소로 향하는 사람들로 정신없이 북적였습니다. 퇴근길 인파와 뒤섞여 이지수 중사는 약속 장소인 허름한 고깃집에 먼저 도착해 있었습니다. 오랜만에 입어보는 청바지와 흰 티셔츠가 군복보다 더 어색하게 느껴졌습니다. 몸에 맞지 않는 옷을 입은 것처럼 괜히 자세를 고쳐 앉아보기도 했죠. 창가 자리에 앉은 그녀는 불안한 눈빛으로 쉴 새 없이 가게 문 쪽을 쳐다보며 동생 지아를 기다렸습니다. 불판 위에서는 고기가 맛있게 익어가는 소리가 치익 하고 정겹게 들려왔습니다. 우리 지아 배고플 텐데 오면 바로 먹을 수 있게 내가 미리 좀 구워놔야지. 지수는 혼잣말을 하며 서툰 솜씨로 집게를 들고 고기를 뒤집었습니다. 하지만 동생과 만나기로 약속했던 저녁 7시가 훌쩍 지났습니다. 시계는 어느덧 8시를 향해 달려가고 있었지만 동생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지수의 휴대폰 화면에는 언니 나 거의 다 왔어. 조금만 기다려. 라는 밝은 메시지만 덩그러니 남아 있었습니다. 오후 6시 45분에 도착한 그 메시지를 마지막으로 카카오톡 대화창 옆에 숫자 1은 좀처럼 사라질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무슨 일이 있는 걸까? 지수는 애써 솟아오르는 불안한 마음을 억지로 짓눌렀습니다. 퇴근 시간이라 길이 많이 막히는 걸 거야. 아니면 회사에서 갑자기 중요한 일이 터졌을 수도 있지. 온갖 긍정적인 생각들을 머릿속으로 되뇌며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그리고 몇 번이고 동생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휴대폰 너머에서는 감정 없는 기계적인 신호음만 길게 이어질 뿐이었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처음에는 고소하게만 느껴졌던 고기 타는 냄새가 점점 역하게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식당 안을 가득 채웠던 사람들의 즐거운 웃음소리와 떠드는 소리가 점점 현실감 없이 멀어지는 것만 같았죠. 심장 한구석에서부터 피어오른 불길한 예감이 차가운 얼음덩이가 되어 명치 끝을 꽉 짓누르는 느낌이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정적을 깨고 요란한 벨소리가 울렸습니다. 지수는 화들짝 놀라 휴대폰 화면을 확인했습니다. 그토록 기다리던 동생, 내 동생 지아의 이름이 선명하게 떠 있었습니다. 지수는 터질 듯한 심장을 부여잡고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온몸에 퍼져 있던 차가운 불안감이 그제야 조금 가시는 듯했죠. 다급하게 그리고 반갑게 통화 버튼을 화면 쪽으로 밀었습니다. 지아야, 너 어디야? 왜 이렇게 전화를 안 받아? 언니 걱정했잖아. 퉁명스러운 말투 속에는 동생에 대한 걱정과 안도가 고스란히 묻어났습니다. 하지만 그 기대는 처참히 무너졌습니다. 수화기 너머에서 들려온 것은 애교 섞인 동생의 목소리가 아니었으니까요. 내 동생, 우리가 데리고 있다. 귀에 달라붙는 듯한 저음의 낯선 남자 목소리였습니다. 그 목소리 뒤로는 마치 재미있는 구경거리라도 난 듯 낄낄거리는 다른 남자들의 웃음소리가 섞여 귓가를 파고들었습니다. 그 순간 지수의 심장이 쿵 하고 아득한 바닥으로 떨어지는 듯 했습니다. 세상의 모든 소음이 한순간에 멎었습니다. 고기를 굽던 사람들의 웃음소리도 바쁘게 오가던 종업원의 발소리도 가게 밖의 자동차 소음도 전부 사라졌습니다. 오직 그 남자의 목소리만이 지수의 머릿속을 날카롭게 헤집고 다녔습니다. 남자는 마치 지수의 반응을 즐기기라도 하는 듯 느릿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3천만 원, 내일 정오까지 준비해. 경찰에 알리면 내 동생 얼굴 다시는 못 볼 줄 알아라. 알았어? 협박. 그것은 명백한 협박이었습니다. 지수는 순간 머리가 새하얗게 비어버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평범한 27살 여자가 아니었습니다. 수없는 위기 상황 속에서 이성을 유지하는 훈련을 받아온 특전사였죠.
그녀는 본능적으로 스스로를 진정시키려 애썼습니다. 이건 보이스피싱, 요즘 뉴스에서 매일같이 떠들어대는 신종 사기일 거야. 내 동생은 지금쯤 차가 막혀서 끙끙대고 있거나 배터리가 없어서 발을 동동 구르고 있을 거야. 그래, 그게 틀림없어. 장난 전화하지 마세요. 신고하기 전에 지수는 최대한 차갑고 침착한 목소리로 말하며 통화 종료 버튼을 눌렀습니다. 휴대폰을 쥔 손이 아주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지만 절대 이 사기꾼들의 농간에 동요하는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전화를 끊은 바로 그 순간 잊고 있던, 아니 애써 잊으려 했던 한 달 전의 기억이 봉인이라도 풀린 것처럼 성광처럼 뇌리를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야간 특수훈련이 한창이던 밤이었습니다. 온몸에 10kg이 넘는 군장을 메고 진흙탕을 구르고 있었습니다. 숨은 턱 끝까지 차올랐고 정신은 이미 혼미해질 지경이었죠. 바로 그때 방수팩 안에 넣어둔 주머니 속 휴대폰에서 희미한 진동이 울렸습니다. 동생 지아였습니다. 훈련 중 통화는 절대 금물이었지만 늦은 시간에 걸려온 전화에 왠지 모를 불안감이 엄습했습니다. 그녀는 교관의 눈을 피해 잠시 대열에서 벗어나 전화를 받았습니다. 언니 아빠가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동생의 목소리는 잔뜩 겁에 질려 울먹이고 있었습니다. 목소리는 금방이라도 부서질 것처럼 가늘게 떨리고 있었죠. 하지만 지아가 다음 말을 잇기도 전에 등 뒤에서 교관의 불호령이 천둥처럼 떨어졌습니다. 이중사, 훈련 중에 뭐 하는 거야? 당장 전화 안 끊어. 지수는 화들짝 놀라 반사적으로 대답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동생에게는 다급하게 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나 바쁘다. 진짜 중요한 일 아니면 나중에 통화하자. 그리고 매정하게, 정말이지 매정하게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그게 마지막이었습니다. 그때 조금만 더 동생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더라면 어땠을까? 단 1분이라도, 아니, 단 30초라도 시간을 내서 동생의 이야기를 들어주었더라면 지금과 무언가 달라졌을까? 무시무시한 후회와 날카로운 죄책감이 거대한 파도가 되어 지수의 온몸을 덮쳤습니다. 지수는 자신도 모르게 테이블 밑으로 두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날카로운 손톱이 연한 손바닥을 깊숙이 파고드는 아픔도 전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더는 안 되겠다. 더는 이렇게 앉아있을 수만은 없었습니다. 불안감에 심장이 터질 것만 같았죠. 지수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의자가 뒤로 넘어가며 시끄러운 소리를 냈지만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식당 밖으로 마치 무엇에 홀린 사람처럼 뛰쳐나갔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 아니, 제발 아니기를 바라는 절박한 마음으로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그녀의 눈에 들어온 것은 평생을 후회하며 살게 될 지옥보다 더 끔찍한 악몽 같은 광경이었습니다. 식당에서 불과 50m도 채 떨어지지 않은 어두운 골목 어귀, 그곳에 검은색 승합차 한 대가 시동을 켠 채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건장한 체격의 남자 2명이 바로 자신의 동생 지아의 양팔을 거칠게 붙잡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지아를 차 안으로 억지로 쑤셔 넣으려 하고 있었습니다. 지아는 필사적으로 발버둥 쳤습니다. 입고 있던 하얀 블라우스는 이미 흙먼지로 더러워져 있었고 머리는 산발이 된 채였습니다. 동생은 울부짖었습니다. 그 애타는 외침이, 지수의 이름을 부르는 그 목소리가 찢어질 듯이 들려왔습니다. 언니, 수많은 행인들의 무관심과 도시의 소음 속에서 그 절박한 외침은 힘없이 흩어지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그 소리는 그 어떤 총성보다, 그 어떤 폭발음보다 더 크고 명확하게 지수의 심장에 날아와 박혔습니다. 그 순간 지수의 세상은 두 개로 쪼개졌습니다. 한쪽에는 그녀가 평생을 바쳐 맹세한 군인으로서의 삶이 있었습니다. 국가에 대한 충성, 국민에 대한 헌신, 그리고 그 어떤 상황에서도 민간인에게 폭력을 행사해서는 안 된다는
뼛속 깊이 새겨진 철칙이 있었죠. 지금 저들에게 달려들어 주먹을 휘두르면 어떻게 될까? 머릿속에서 차가운 이성이 경고음을 울렸습니다. 민간인 폭행, 단순 폭행으로 끝나지 않을 겁니다. 특수부대원의 폭행은 사회적으로 더 큰 파장을 일으킬 테고 어쩌면 불명예 전역을 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지난 10년간 그녀의 모든 것이었던 군복, 목숨처럼 여겼던 동료들, 그리고 스스로에 대한 자부심까지 그 모든 것을 한순간에 잃게 될 수도 있었습니다. 그녀의 뇌리가 빠르게 최악의 시나리오를 그려냈습니다. 징계위원회에 회부되고 조사를 받고 결국에는 군복을 벗고 사회로 내쫓기는 자신의 모습, 상상만으로도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쪼개진 세상의 다른 한쪽에는 피를 나눈 단 하나뿐인 가족, 사랑하는 동생 지아가 있었습니다. 공포에 질려 울부짖는 동생의 얼굴, 잔뜩 겁에 질려 언니를 애타게 부르는 저 눈. 그 눈과 마주친 순간 지수의 머릿속을 가득 채우고 있던 모든 합리적인 판단과 계산, 군인으로서의 규율과 이성은 한낱 먼지처럼 힘없이 사라져버렸습니다. 군복의 명예도 지켜왔던 신념도 추락할 미래에 대한 두려움도 모두 하찮게 느껴졌습니다. 지금 동생의 손을 놓친다면 평생을 후회 속에 살게 될 것이 분명했습니다. 군인 이지수가 아닌 언니 이지수로서의 본능이 그녀의 온몸을 지배하기 시작했습니다. 내 동생을 구해야 한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결심은 순식간에 끝났습니다. 지수는 자신의 번호를 숨긴 채 곧바로 동생의 휴대폰으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요란한 벨소리가 어두운 골목 안에서 울려 퍼졌습니다. 지아를 차에 쑤셔 넣으려던 남자들이 예상치 못한 상황에 잠시 당황하는 듯 보였죠. 아, 뭐야. 시끄럽게. 한 놈이 욕설을 내뱉으며 지아의 주머니를 뒤지려는 그 찰나의 틈. 지수는 그 순간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몸을 낮췄습니다. 땅을 박찼습니다. 아스팔트 바닥이 그녀의 구나 밑에서부터 울리는 듯 했습니다. 훈련으로 다져진 단단한 근육들이 폭발적인 힘을 내며 그녀의 몸을 앞으로 쏘아보냈습니다. 바람처럼, 아니, 한 마리 성난 표범처럼 골목 안으로 달려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옆에 있던 야외 테이블 손님이 식사를 마치고 나간 자리에 놓여있던 평범한 쇠젓가락 한 쌍을 본능적으로 움켜쥐었습니다. 차갑고 단단한 금속의 감촉이 손바닥에 선명하게 느껴졌습니다. 그것은 더 이상 음식을 집는 도구가 아니었습니다. 그녀의 손안에서 가장 효율적이고 치명적인 무기가 되었습니다. 지아의 오른쪽 팔을 붙잡고 있던 덩치 큰 놈. 지수는 그의 허벅지를 정확히 노렸습니다. 인간의 신체에서 가장 두꺼운 근육이 모여 있어 고통은 극대화시키되 생명에는 지장을 주지 않는 부위였죠. 그녀는 쥐고 있던 젓가락을 있는 힘껏 망설임 없이 그대로 내리꽂았습니다. 크악! 살점이 찢어지고 단단한 근육을 파고드는 끔찍한 고통에 남자는 이 세상의 것이 아닌 듯한 비명을 지르며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그 덕에 지아의 팔이 속박에서 풀려났습니다. 이 미친 여자가. 남은 한 놈이 경악하며 욕설을 내뱉었습니다. 그리고는 지수에게 달려들려 했죠. 하지만 지수는 그보다 빨랐습니다. 풀려난 동생의 팔을 잡아채 자신의 등 뒤로 숨기며 조금 전 뛰쳐나왔던 고깃집 안으로 동생을 거칠게 밀어 넣었습니다. 그리고 거의 절규하듯 외쳤습니다. 지아야, 문 잠가. 누가 와도 절대 열어주면 안 돼. 지아는 언니의 절박한 외침과 등 뒤에서 풍겨오는 살벌한 기운에 울음을 터뜨리면서도 황급히 식당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육중한 철문의 잠금쇠를 덜컥 하고 걸었습니다. 등 뒤로 문이 잠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제 자신을 구해줄 사람도 자신의 행동을 말려줄 사람도 아무도 없었습니다. 지수는 비로소 자신을 에워싸고 있는 세 명의 조폭들과 완벽하게 홀로 마주 섰습니다. 한 놈은 허벅지를 붙잡고 고통에 찬 신음을 흘리며
바닥을 뒹굴고 있었습니다. 남은 두 놈은 당혹감과 분노가 뒤섞인 표정으로 지수를 맹렬하게 노려보고 있었죠. 이 계집애가 진짜 겁대가리를 상실했나? 여자 하나라고 얕보지 마라. 험악한 인상의 조폭이 비웃으며 지수에게 먼저 달려들었습니다. 그 순간 지수는 조금 전까지의 겁에 질린 여자 연기를 가면처럼 벗어 던졌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순식간에 차갑고 냉정하게 변했습니다. 마치 전장의 한복판에 선 군인처럼요. 달려드는 남자의 어설픈 주먹질이 훈련소에서 수없이 봐왔던 시뮬레이션 영상처럼 느리고 뻔하게 보였습니다. 지수는 남자의 공격을 상체만 살짝 비틀어 가볍게 피했습니다. 그리고 비어있는 그의 옆구리로 파고들어 팔꿈치로 그의 명치를 자비 없이 정확하게 가격했습니다. 컥! 하는 둔탁한 소리와 함께 남자는 폐 속의 모든 공기를 토해내며 그대로 고꾸라졌습니다. 뒤따라 달려들던 다른 놈은 그 광경을 보고 잠시 주춤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지수는 넘어진 남자를 그대로 밟고 지나가며 뒤따르던 놈의 다리를 정확하게 걸어 넘어뜨렸습니다. 그리고 지체 없이 바닥에 쓰러진 그의 팔 관절을 자신의 무릎으로 누르며 단숨에 꺾어버렸습니다. 우두둑하고 뼈가 어긋나는 소름 끼치는 소리와 함께 또다시 끔찍한 비명이 어두운 골목에 울려 퍼졌습니다. 마지막으로 남은 놈, 젓가락을 들고 있던 그 놈은 눈앞에서 동료 두 명이 순식간에 쓰러지는 광경을 보고 공포에 질려 얼굴이 하얗게 변해 있었습니다. 그는 뒷걸음질 치기 시작했습니다. 지수는 그놈에게 천천히, 아주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다가갈수록 남자의 얼굴에는 공포가 더욱 짙게 깔렸습니다. 지수는 겁에 질린 그의 눈을 똑똑히 확인한 뒤 목덜미를 손날로 강하게 가격해 깔끔하게 기절시켰습니다. 모든 것은 불과 몇십 초 만에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바닥에는 신음하는 남자 셋이 쓰러져 있었고 그 가운데 이지수가 서서 가쁜 숨을 몰아쉬고 있었습니다. 싸움은 끝났지만 그녀는 알고 있었습니다. 진짜 지옥은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것을요. 누군가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차의 사이렌 소리가 고요했던 골목을 날카롭게 갈랐습니다. 잠시 후 푸른색과 붉은색의 경광등 불빛이 어지럽게 번쩍이며 주변을 비췄죠. 경찰관들은 바닥에 쓰러져 신음하는 남자들을 보고는 잠시 놀란 표정을 지었지만 이내 능숙하게 상황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지수는 동생의 손을 붙잡고 그 모든 광경을 고깃집 문틈으로 지켜보았습니다. 남자들의 손목에 차가운 수갑이 채워지고 경찰차 뒷자리에 짐짝처럼 실리는 모습을 보니 그제야 멈췄던 숨이 터져 나왔습니다. 상황은 일단락되는 듯 보였습니다. 지수는 동생을 데리고 다시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가게 안의 분위기는 전과 완전히 달라져 있었죠. 처음 들어왔을 때 느껴졌던 따뜻하고 정겨운 공기는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차갑게 식어버린 불판 위에는 검게 타버린 고기 조각들이 널려 있었고 주변 테이블의 손님들은 이미 모두 계산을 하고 나가 텅 비어 있었습니다. 가게 전체에 무겁고 어색한 침묵만이 감돌았습니다. 지수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억지로 태어난 척 동생을 위해 쇠고기를 불판 위에 올렸습니다. 지아야, 이제 진짜 괜찮아. 나쁜 놈들 다 경찰서 갔어. 어서 먹어. 너 저녁도 못 먹었잖아. 지수는 애써 밝은 목소리를 냈지만 고기를 뒤집는 그녀의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던 지아는 결국 참았던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작은 어깨를 들썩이며 어린아이처럼 서럽게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 울음소리에는 미안함과 두려움 그리고 서러움이 모두 뒤섞여 있었습니다. 지수는 말없이 동생의 등을 토닥여 주었습니다. 그리고 지아는 한참을 울고 나서야 모든 것을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생각보다 더 끔찍한 이야기였습니다. 하나뿐인 아버지가 암 진단을 받았다는 것, 당장 수술하지 않으면 안 되는
위급한 상황이었다는 것. 그리고 그 막막한 수술비를 감당하기 위해 지아가 결국 손을 대서는 안 될 사채에 손을 댔다는 것이었죠. 처음에는 고작 1,000만 원이었습니다. 하지만 비현실적인 이자는 눈덩이처럼 불어나 어느새 원금을 훌쩍 넘어 3천만 원이라는 거액이 되어버렸다고 했습니다. 지아는 흐느끼며 품속에서 작고 낡은 종이 한 장을 꺼냈습니다. 힘없이 구겨진 전당포 영수증이었습니다. 언니 정말 미안해. 내가 정말 미안해. 지아는 말을 잇지 못하고 고개를 떨궜습니다. 영수증에는 어머니 유품 목걸이라는 글자와 함께 고작 몇십만 원에 불과한 금액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걸로 이자 몇 번 막았는데 더는 버틸 수가 없었어. 그 순간 지수는 머리를 아주 큰 망치로 세게 얻어맞은 듯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어머니의 목걸이. 그것은 단순한 목걸이가 아니었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 두 자매의 손을 잡고 엄마는 이제 없지만 이 목걸이가 너희를 항상 지켜줄 거야. 서로 의지하고 아끼며 살아야 한다. 라고 말하며 남겨주신 유일한 유품이었습니다. 지수의 기억 속에는 아직도 그 목걸이를 하고 환하게 웃던 어머니의 모습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얇은 금빛 체인에 작은 진주가 박힌 소박하지만 아름다운 목걸이. 동생의 목에서 그 목걸이가 사라졌다는 사실을 왜 이제야 알아챘을까? 지수는 스스로를 용서할 수가 없었습니다. 동생이 혼자서 그 모든 고통과 짐을 짊어지고 있을 때 자신은 군대라는 울타리 안에서 아무것도 모른 채 편하게 지내고 있었다는 죄책감이 심장을 갈기갈기 찢어놓는 듯한 고통을 느끼게 했습니다. 조폭들에 대한 분노가 뼛속 깊이 사무쳤습니다. 지수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당장 경찰서로 달려갔죠. 방금 전 체포된 조폭들을 가리키며 그들이 동생을 협박하고 말도 안 되는 이자를 붙여 불법적인 빚 독촉을 했다고 이건 명백한 사기라고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돌아온 것은 절망적인 답변뿐이었습니다. 젊은 경찰관은 난처한 표정을 지으며 지아가 직접 서명한 차용증을 내밀었습니다. 보시다시피 이지아 씨 본인이 직접 서명한 차용증이 있어서 저희가 강제로 개입하기가 어렵습니다. 지수는 차용증을 빼앗듯 받아들었습니다. 그곳에는 법적으로 문제없어 보이는 조항들이 빼곡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이건 말도 안 돼요. 이자율을 보세요. 이게 정상적인 계약입니까? 이건 사기예요. 지수의 절규에 가까운 외침에도 경찰관은 그저 고개를 저을 뿐이었습니다. 이자율이 비정상적으로 높은 것은 저희도 인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폭행이나 협박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가 부족한 상황입니다. 안타깝지만 이건 형사사건이 아니라 민사로 해결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법도 그들의 편이 아니었습니다. 그녀가 목숨 바쳐 지키겠다고 맹세했던 국가의 법이 정작 가장 사랑하는 동생을 지켜주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거대한 벽 앞에서 무력하게 서 있는 기분이었습니다. 사방이 막혀버린 절망의 끝에서 지수는 주먹을 꽉 쥔 채 부들부들 떨었습니다. 여러분께서 만약 지수의 언니였다면 이 순간 어떤 심정이셨을까요? 세상 모든 것을 원망하고 모든 걸 포기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지 않으셨을까요? 결국 아무런 소득도 없이 경찰서를 나서야 했습니다. 무거운 마음으로 집으로 향하는 자매의 발걸음은 천근만근 무거웠습니다. 지수의 머릿속은 온통 동생의 빚과 위태로운 아버지의 병원비,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이 막막한 현실을 헤쳐나가야 할지에 대한 절망감으로 가득 차 있었죠. 두 사람은 말없이 그저 서로의 손을 잡은 채 걷고 있었습니다. 지아의 작고 차가운 손에서 불안한 떨림이 그대로 전해져 왔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였습니다. 지수는 등 뒤에서 느껴지는 기묘한 위화감에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들의 뒤를 검은색 승합차 한 대가 헤드라이트를 끈 채 소리 없이 따라붙고 있었습니다. 마치 어둠 속에 숨어 먹잇감을 노리는 거대한 맹수처럼 말이죠. 아까 그놈들이었습니다. 경찰서에서 풀려나자마자
다시 찾아온 것이 틀림없었습니다. 지수는 동생의 휴대폰을 위치 추적했을 거라는 사실을 직감했습니다. 이번에는 3명이 아니었습니다. 인적이 드문 골목 어귀로 자매를 몰아넣은 승합차의 문이 열리더니 7, 8명은 좋게 되어 보이는 건장한 남자들이 차에서 내렸습니다. 그들은 자매의 모든 퇴로를 완벽하게 포위하며 음흉한 미소를 짓고 있었죠. 거기서 이쁜이들, 오빠들이랑 할 얘기가 좀 남았잖아. 조폭들의 천박한 고함 소리에 지수는 직감했습니다. 이번에는 아까처럼 쉽게 빠져나가기 어렵다는 것을요. 그녀의 눈빛이 순식간에 날카롭게 변했습니다. 지아야, 뛰어. 지수는 그 한마디를 외치며 동생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그리고는 인파가 가장 많은 큰 길을 향해 미친 듯이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군에서 수없이 반복하며 몸에 익혔던 도심 생존술이 그녀의 본능을 깨웠습니다. 퇴근길 인파 속으로 몸을 숨기며 부딪히는 사람들의 욕설을 뒤로했습니다. 길거리 음식을 파는 포장마차 사이를 아슬아슬하게 빠져나가고 공사장 앞에 쌓여있는 철근과 자재 더미를 짐승 같은 순발력으로 가볍게 뛰어넘었습니다. 저기 있다. 놓치지 마. 잡아. 등 뒤에서 들려오는 맹렬한 추격의 고함 소리를 들으며 지수는 낡은 상가 건물의 비상계단으로 몸을 던졌습니다. 어둡고 축축한 시멘트 계단을 단숨에 뛰어올라 옥상으로 향했죠. 쿵, 쿵, 쿵. 자매의 심장 소리와 거친 발소리가 좁은 공간 안에서 공명했습니다. 옥상 문을 박차고 나간 그들의 눈앞에 펼쳐진 것은 아찔한 도시의 야경이었습니다. 아래에서는 조폭들이 고함을 치며 건물을 포위하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도망갈 곳은 없었습니다. 바로 그때 지수의 눈에 옆 건물 옥상이 들어왔습니다. 거리는 약 3미터, 망설일 시간은 없었습니다. 지아야, 내 손 꽉 잡아. 눈 감아. 지수는 동생을 거의 끌어안다시피 한 채 옥상 끝에서 도움닫기를 했습니다. 그리고는 옆 건물 옥상을 향해 아슬아슬하게 몸을 날렸습니다. 발밑으로 펼쳐진 수십 미터 아래의 까마득한 허공. 그 찰나의 순간이 영원처럼 느껴졌습니다. 쿵 하는 소리와 함께 두 사람은 간신히 옆 건물 옥상 바닥에 굴렀습니다. 무릎과 손바닥이 까져 피가 흘렀지만 아픔을 느낄 겨를조차 없었습니다. 간신히 추격을 따돌리고 자매는 어둡고 축축한 지하 주차장 구석에 숨어 가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차가운 시멘트 벽에 등을 기댄 채 두 사람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그동안 억지로 버티고 있던 지아의 감정이 결국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녀는 울부짖었습니다. 언니 제발, 제발 이제 나 그냥 버리고 가. 나 때문에 언니 인생까지 이렇게 망칠 수는 없어. 제발, 내가 다 잘못했어. 그냥 나 혼자 감당하게 내버려둬. 제발. 지수는 흐느끼며 자책하는 동생의 뺨을 처음으로 아주 가볍게 때렸습니다. 짝하는 마찰음이 아프게 울렸지만 그것은 분노가 아닌 안타까움의 표현이었습니다. 정신 차려, 이지아. 지수는 동생의 양어깨를 강하게 붙잡고 눈을 맞췄습니다. 죽어도 같이 죽고 살아도 같이 사는 거야. 언니가 있잖아. 내가 어떻게든 반드시 해결할게. 그러니까 다시는 그런 약한 소리 하지 마. 동생을 굳세게 끌어안은 지수의 머릿속은 그 어느 때보다 복잡하고 빠르게 회전했습니다. 이대로는 안 된다. 이 상황을 끝내기 위해서는 더 이상 혼자만의 힘으로는 불가능했습니다. 수많은 고민 끝에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 연락처 목록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박성철 선배님이라는 이름 위에서 손가락을 멈췄습니다. 군 시절 친오빠처럼 때로는 아버지처럼 자신을 아끼고 이끌어주던 특전사 선배. 지금은 사회에서 성공적인 보안업체를 운영하고 있다고 어렴풋이 소식만 들었을 뿐이었습니다. 지수는 단 한 번도 개인적인 일로 그에게 폐를 끼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군인으로서의 마지막 자존심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런 자존심 따위는 사치였습니다. 동생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진흙탕이라도
기꺼이 구를 수 있었습니다. 기댈 곳은 이제 정말 그곳뿐이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통화 버튼을 누른 지수는 간절하게, 정말이지 간절하게 말했습니다. 선배님, 저 지수입니다. 정말 염치 없지만 제발, 제발 저 좀 도와주십시오. 1시간이 채 지나지 않았습니다. 약속 장소인 한적한 공원 주차장으로 헤드라이트 불빛이 어둠을 가르며 검은색 세단 2대가 미끄러지듯 들어왔습니다. 차에서 내린 사람은 박성철이었습니다. 그의 뒤로는 건장한 체격의 남자 4~5명이 그림자처럼 따랐죠. 그들은 평범한 등산복이나 작업복 차림을 하고 있었지만 그들의 몸에서 뿜어져 나오는 기운은 결코 평범하지 않았습니다. 날카롭게 주변을 경계하는 눈빛과 다부진 몸, 한치의 오차도 없는 절도 있는 걸음걸이까지 그들은 지수와 같은 피냄새와 땀냄새를 공유했던 특전사 출신의 정예 요원들이었습니다. 박성철은 현재 최첨단 보안 장비와 최고의 인력으로 업계에서 가장 신뢰받는 보안업체를 운영하고 있었고 이들은 모두 그와 생사고락을 함께했던 팀원들이었죠. 박성철은 공포에 질려 하얗게 변한 지아의 얼굴과 그 옆에서 동생을 지키려는 듯 결심에 찬 지수의 얼굴을 번갈아 보았습니다. 그리고는 지수의 어깨를 묵직한 손으로 두드리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지수야, 군인이 지켜야 할 첫 번째 국민은 내 눈앞에 있는 내 가족이다. 나머지는 걱정하지 마라. 그는 지수에게 더 이상 질문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모든 것을 이해한다는 듯 신뢰가 담긴 눈빛을 보낼 뿐이었죠. 그리고는 자신의 팀원들을 향해 고갯짓을 했습니다. 지금부터 작전 브리핑 시작해. 그 단호하고 힘있는 한마디에 지수는 터져 나오려는 눈물을 간신히 삼켰습니다.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 든든한 아군이 생겼다는 사실만으로도 꺼져가던 희망의 불씨가 다시 타오르는 듯 했습니다. 박성철의 팀은 그 자리에서 즉시 정보 수집에 들어갔습니다. 그들의 능력은 지수의 상상을 초월했죠. 불과 1~2시간 만에 사채업자 우두머리 사장에 대한 모든 정보가 박성철의 노트북 화면 위에 낱낱이 떠올랐습니다. 그의 본명은 마동철. 놀랍게도 그는 표면적으로는 여러 개의 자회사를 거느린 건실한 중소기업 회장이었습니다. 지역사회에 꾸준히 거액을 기부하며 언론에도 몇 번이나 불우이웃을 돕는 두 얼굴 없는 천사로 소개된 지역 유지였죠. 인터넷에는 그가 보육원 아이들을 안고 환하게 웃는 사진, 독거노인들에게 연탄을 배달하는 사진들이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그 위선적인 가면 뒤에 숨겨진 그의 진짜 얼굴은 돈 때문에 사람을 절벽 끝으로 내모는 악마 그 자체였습니다. 지수는 그의 가증스러운 얼굴을 보며 치밀어 오르는 분노에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곧이어 결정적인 첩보가 입수되었습니다. 마 사장이 바로 다음 날 저녁 시에서 주최하는 성대한 자선 행사에 가장 중요한 귀빈으로 참석해 자리를 비운다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하늘이 준 절호의 기회였습니다. 지수와 박성철 팀은 조폭들의 주력 인원이 모두 행사장 경호를 위해 빠져나간 사이 그들의 진짜 본거지인 외곽의 낡은 창고형 사무실을 급습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작전명은 간결하게 빈집털이로 정해졌습니다. 그리고 작전 계획을 짜던 중 낮에 도움을 주었던 고깃집 사장님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지수는 마지막 확인을 위해 가게를 다시 찾아갔고 사장님은 그 깡패놈들이 외곽 공단 지역의 특정 창고를 지목하며 그곳으로 물건을 옮기더라는 결정적인 단서를 제공해 주었습니다. 모든 퍼즐 조각이 완벽하게 맞춰졌습니다. 작전 당일 밤 목표물인 창고 주변은 죽은 듯이 고요했습니다. 박성철의 팀원 2명이 능숙하게 창고 주변의 모든 감시 카메라의 전원을 내리고 녹화된 영상이 반복 재생되도록 조작했습니다. 외곽에서 경비를 서던 조직원 2명은 그림자처럼 다가간 팀원들에게 목이 졸려 소리 한 번 지르지 못하고 쓰러졌습니다. 모든 것이 계획대로
물 흐르듯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었죠. 지수는 건물 뒤편, 어둠이 가장 짙게 깔린 곳에 섰습니다. 박성철이 건네준 특수 제작된 와이어를 2층 창문 철창에 소음 없이 정확히 고정시켰습니다. 그리고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고양이처럼 가볍게 벽을 타고 올라가 창문을 넘어 건물 내부로 잠입했습니다. 내부에서는 비상등의 희미한 불빛만이 좁고 긴 복도를 비추고 있었습니다. 지수는 군에서 익힌 침투 기술을 이용해 자신의 심장 소리마저 죽이며 중앙 통제실로 향했습니다. 통제실 안에는 조직원 한 명이 의자에 깊숙이 기댄 채 작은 모니터로 드라마를 보며 낄낄거리고 있었죠. 지수는 그의 등 뒤로 소리 없이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그가 인기척을 느끼고 고개를 돌리려는 순간 비명조차 지를 틈도 없이 단숨에 목을 가격해 기절시켰습니다. 이제 이 건물의 눈과 귀는 모두 지수의 것이 되었습니다. 수십 개의 감시 카메라 화면을 장악한 지수는 무전기를 통해 팀원들에게 내부 상황을 실시간으로 브리핑하기 시작했습니다. 3층 복도 끝, 2명 이동 중, 2층 계단 아래 1명 대기 중, 모두 처리 바람. 팀원들은 지수의 정확하고 냉정한 지시에 따라 창고 내부의 주요 길목을 하나씩 장악해 나갔습니다.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지수는 드디어 마 사장의 사무실이라고 표시된 육중한 철문 앞에 섰습니다. 이 문 너머에 자신과 동생의 인생을 송두리째 짓밟은 모든 불행의 원흉이 있을 것이었습니다. 지수는 잠시 숨을 골랐습니다. 공포에 떨며 울부짖던 동생의 얼굴, 어머니의 목걸이를 내밀며 미안하다고 울먹이던 동생의 모습이 눈앞에 어른거렸습니다. 이 문을 여는 순간 다시는 이전의 삶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하지만 괜찮았습니다. 동생을 위해서라면 기꺼이 악마가 될 수 있었습니다. 사무실 안으로 잠입한 지수의 눈에 들어온 것은 벽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는 거대한 금고였습니다. 박성철 팀이 가져온 특수전자 해제 장비로 금고 문을 여는 순간 지수는 자신의 눈을 의심했습니다. 금고 안에는 돈다발이나 귀금속이 아닌 수백 권이 넘는 서류철들이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그 서류들 사이에서 너무나도 익숙한 동생 지아의 이름이 적힌 차용증을 발견했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이 아니었습니다. 금고 안에는 지아와 같은 수백 명에 달하는 다른 피해자들의 계약서와 그들의 신분증, 심지어 가족들의 행복한 모습이 담긴 가족 사진까지 담보로 잡혀 있었습니다. 어린아이의 돌잔치 사진, 노부부의 환한 미소가 담긴 영정사진. 그 사진들은 단순한 종이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약자들의 눈물과 절망, 그리고 빼앗긴 희망이 쌓여 만들어진 지옥의 증거 그 자체였습니다. 지수가 산더미 같은 증거물들을 가방에 챙겨 넣으려는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쾅 하는 소리와 함께 사무실 문이 거칠게 열렸습니다. 문 앞에는 자선 행사에 갔어야 할 마 사장이 그의 최측근으로 보이는 거구의 행동대장과 함께 서서 비열한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군인 아가씨, 남의 집에 함부로 들어오면 못 쓰지. 내가 이렇게 설치고 다닐 줄 알고 자선 행사는 우리 똑똑한 부하놈만 대신 보냈지. 마 사장은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는 듯 여유롭게 말했습니다. 그것은 처음부터 파놓은 함정이었습니다. 잘 왔어. 마침 찾으러 갈 참이었는데. 지수의 차가운 말에 마 사장의 행동대장이 미친 듯이 웃으며 달려들었습니다. 그때부터 처절한 격투가 시작되었습니다. 행동대장은 보통 조폭들과는 차원이 다른 실력자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상대는 지난 10년간 인간의 한계를 넘나드는 훈련을 받아온 특전사 이지수였습니다. 지수는 그동안 겪었던 모든 훈련의 경험과 동생을 향한 분노를 이 싸움에 쏟아부었습니다. 상대의 공격을 피하고 틈을 파고들어 치명적인 급소를 가격했습니다. 수십 번의 공격이 오고 간 끝에 지수는 마침내 행동대장의 팔을 꺾어 제압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그 짧은 사이 마 사장은
금고에서 꺼내진 서류 뭉치를 한 손에 움켜쥐고 라이터를 꺼내 들었습니다. 이것만 없으면 다 끝이야. 증거가 없는데 내년 말을 누가 믿어주겠어. 마 사장의 얼굴에는 광기 어린 미소가 가득했습니다. 서류에 불이 붙으려는 바로 그 찰나 사무실 문이 다시 한번 박살나듯 열렸습니다. 박성철과 그의 팀원들이 들이닥쳐 순식간에 마 사장을 제압했습니다. 모든 것은 계획된 역전의 순간이었습니다. 박성철은 당황하는 마 사장을 비웃으며 그의 컴퓨터에서 찾아낸 비밀 영상 파일 하나를 사무실 벽에 설치된 대형 모니터에 재생시켰습니다. 화면에는 충격적인 장면들이 끝없이 펼쳐졌습니다. 마 사장 일당이 돈을 갚지 못하는 채무자들을 무자비하게 폭행하고 부모님 앞에서 자식들을 무릎 꿇리며 조롱하는 영상이었습니다. 심지어 여성 채무자들을 상대로 성적인 희롱을 하는 모습까지 고스란히 담겨 있었죠. 그들의 추악하고 잔인한 모습이 고화질의 영상으로 생생하게 재생되었습니다. 화면 속에서 울부짖는 피해자들의 모습이 재생되자 사무실에 있던 조폭들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려갔습니다. 마 사장은 당장 끄란 말이야. 라고 미친 듯이 발악했지만 지수는 그의 멱살을 잡고 모니터 앞으로 끌고 갔습니다. 그리고 그의 귓가에 얼음보다 더 차가운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내가 내 동생과 다른 사람들에게 했던 짓 내 눈으로 똑똑히 봐. 이게 바로 너의 진짜 얼굴이야. 지수의 얼음처럼 차가운 목소리가 사무실에 울려 퍼지고 마 사장이 공포에 질려 주저앉는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사무실 바깥에서부터 육중한 군화 발소리와 함께 경찰이다. 문 열어. 하는 외침이 들려왔습니다. 박성철의 사전 신고를 받고 건물 전체를 포위하고 있던 경찰 특공대가 드디어 작전을 개시한 것이었죠. 쿵 하는 굉음과 함께 육중한 철문이 맥없이 뜯겨져 나갔습니다. 완전 무장한 특공대원들이 순식간에 사무실 안으로 들이닥쳤습니다. 조금 전까지 지수 앞에서 기세등등하게 서 있던 조폭들은 자신들의 눈앞에 나타난 총구를 겨눈 특공대원들의 모습에 저항할 생각조차 하지 못하고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사무실 안에는 산더미처럼 쌓인 불법 차용증과 비밀장부 그리고 벽면의 대형 모니터에서는 그들의 모든 추악한 범죄 행각이 담긴 영상이 빼도 박도 못할 증거가 되어 반복 재생되고 있었습니다. 마 사장 일당은 그 자리에서 전원 현행범으로 체포되었습니다. 얼마 전까지 자매를 쥐 죽이듯 가지고 놀던 그들의 손목에 차가운 수갑이 채워지는 순간 길고 길었던 악몽이 드디어 끝나는 듯 했습니다. 다음 날 대한민국의 모든 뉴스와 신문 일면은 마 사장의 소식으로 도배되었습니다. 두 얼굴의 자선사업가 마동철, 불법 사채 및 상습 폭행, 성추행 혐의로 구속, 그를 존경받는 기업가이자 마음 따뜻한 자선가로 믿었던 모든 이들이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TV에서는 그가 보육원에서 아이들을 안고 인자하게 웃는 모습과 그가 채무자들을 무자비하게 폭행하는 영상이 번갈아가며 나왔습니다. 그의 모든 위선이 만천하에 드러나며 그는 사회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완벽하게 몰락하고 말았습니다. 며칠 뒤 경찰서 앞에서 지수와 지아는 박성철의 도움으로 구제받게 된 다른 피해자들과 마주쳤습니다. 수십 명의 사람들이 자매에게 다가와 연신 고개를 숙이며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빚 때문에 가게를 잃을 뻔했던 젊은 부부는 아이를 안은 채 눈물을 흘렸고 아들의 목숨을 담보로 협박당했던 한 아버지는 말없이 자매의 손을 잡고 놓지 못했습니다. 그때 허리가 굽은 한 할머니가 자매의 손을 꼭 잡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학생들 덕분에, 정말 학생들 덕분에 우리 아들, 딸 같은 사람들이 살았어. 정말 고마워. 이 은혜를 어떻게 다 갚아야 할지 모르겠네. 할머니의 주름지고 거친 손에서 전해져 오는 따뜻함에 자매는 서로를 부축하며 조용히 눈물을 흘렸습니다. 자신들의 싸움이 단순히 개인적인 복수가 아니라
다른 누군가에게 희망이 되었다는 사실에 가슴 벅찬 감동을 느꼈습니다. 그 순간 그들은 진정으로 승리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몇 달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병원의 하얀 병실에는 따스한 오후의 햇살이 가득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지수는 더 이상 몸에 꽉 끼는 군복이 아닌 편안한 면 티셔츠에 청바지를 입은 차림으로 아버지의 침대 옆에서 사과를 깎고 있었습니다. 항암 치료를 무사히 마친 아버지는 한결 편안해진 얼굴로 두 딸의 손을 잡고 환하게 웃고 있었죠. 지수는 오랜 고민 끝에 전역을 결심했습니다. 지난 10년간 그녀의 전부였던 군복을 벗는 것은 쉽지 않은 결정이었지만 그녀는 이제 자신이 있어야 할 곳이 어디인지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박성철이 운영하는 보안업체에 특별 채용되어 자신들처럼 법의 보호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사회적 약자들을 전문적으로 돕는 새로운 팀에서 일하게 되었습니다. 군복은 벗었지만 사람을 지킨다는 그녀의 신념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넓고 깊어졌죠. 그녀의 옆에는 이제 더 이상 눈물 흘리지 않는 동생, 지아가 함께 웃고 있었습니다. 동생은 다시 학업에 복귀했고 주말마다 언니와 함께 아버지를 돌봤습니다. 두 자매의 얼굴에 드리웠던 어둡고 긴 그늘은 모두 사라지고 따스하고 희망찬 햇살만이 가득했습니다. 지수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비록 많은 것을 잃고 힘든 길을 걸어왔지만 그 길의 끝에서 가장 소중한 동생과 가족의 웃음을 되찾았다고,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말입니다. 이제 그녀는 군인이 아닌 한 사람의 언니로서, 그리고 더 넓은 세상을 지키는 든든한 보호자로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오늘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결말까지 보셨다면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보세요. 지금까지 맛있는 사연을 만드는 채널 사연의 맛이었습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 내어주시고 끝까지 시청해주신 구독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다음 영상을 누르시기 전에 잠깐 구독과 좋아요 먼저 꼭 눌러주시면 부자 되실 거예요.